저번 시간에는 콘크리트의 성질이다 라고 하는 파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콘크리트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과 굳은 콘크리트의 성질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고,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시공연도 이렇게 해서 파악을 했고요. 굳은 콘크리트에서는 강도와 내구성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내화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정리를 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교재 보니까 이제 콘크리트의 시공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시공은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콘크리트의 성질 중에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에서 시공 연도와 굉장히 민첩한 그와 같은 관계가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시공 연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용어로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작업의 난이 정도죠. 작업의 난이 쉬우냐 어려우냐, 그 다음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 분리에 우리가 저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썼어요. 결과적으로 이 시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재료를 계량을 하고 비비고 운반하고 부어넣고, 부어넣다 보면 거푸집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한 구획을 동시에 못할 때 나누어서 붓는 이어붓기다 라고 하는 걸 하고, 이어붓기를 하면 또 그 다음에 이제 부어놓은 다음에 다짐해야 되죠.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얼마만큼 잘 채워질 수 있느냐. 다지고 나서 표면에 균열이 발생되는 경우는 또 균열을 잡아줘야 되고, 표면의 요철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나름대로의 수치를 갖고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생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는 게 우리가 시공의 전체 과정입니다. 크게 교재에는 8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큰 대목으로 봐서는 이렇게 작업을 쉽게 하면서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콘크리트가 잘 양생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전부 다 시공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교재에 이제 거기 써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계량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비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사실 계량과 비비기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레디믹스 콘크리트, 즉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생산을 하고 현장으로 운반해 오면 현장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기본적인 품질만 확인을 하고 그대로 타설을 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넘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교재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가끔 나오는 게 이 계량에 따르는 기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의 재료량을 재거나 어떤 무엇을 만들 때 해당하는 양을 재는 것들이죠. 거기에 우리가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배처 플랜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플랜트는 이제 공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콘크리트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하나의 기기입니다. 이 배처 플랜트는 두 가지가 묶여 있는데요. 배칭 플랜트하고 하나는 이제 믹싱 플랜트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우리가 배칭 플랜트다라고 하는 것들은 재료를 계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계량하는 기기의 이름을 배칭 플랜트. 믹싱 플랜트다라고 하는 것들은 혼합이죠. 섞는 것들입니다. 혼합하는 그와 같은 기기를 믹싱 플랜트. 그럼 결과적으로 배처 플랜트다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그 재료를 계량하고 콘크리트를 비비는 게 전부 자동화되어 있는 그와 같은 시설을 우리가 배처 플랜트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교재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거기 물의 계량 장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살짝 배제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혼동될 수 있는 거를 정리를 해보면, 여기 디스펜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자, 우리가 디스펜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교재에 지금 정리되어 있는데, 디스펜서, 그 다음에 워싱턴 미터, 그 다음에 에어 미터 이렇게 돼 있죠. 디스펜서, 워싱턴 미터.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펜서, 그렇죠. 그 다음에 워싱턴 미터, 에어 미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기기 이름이니까 우리가 하나씩을 봐야 되는데, 얘는 AE제를 계량하는 장치고, AE제가 뭔지는 알죠? 워싱턴 미터는 AE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량을 내가 측정하는 거고, 에어 미터는 콘크리트죠.
콘크리트의 공기량을 측정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보니까 이제 인원데이트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거는 제가 골재에서 함수량을 설명할 때 이미 설명을 했던 그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인원데이트 상태다라고 했어요. 저거는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 수분 상태와 절건 상태의 부피가 같아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분 상태 이상의 물을 모래가 포함을 하게 되면 부피가 최소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이렇게 모래를 계량하는 장치다라고 해서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그와 같은 계량 기기들을 이렇게 뽑아서 내용들을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교재 보니까 이제 재료를 계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거는 교재를 가지고 간단하게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한 배치, 이렇게, 한 배치량을 우리가 계산을 한다. 그 중에 우리가 뭐만, 이렇게 물하고, 여기다 번호를 매기지 않을게요. 자, 물하고 혼화제 중에서 저희에 해당하는 이것만 우리가 부피를 계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질량으로 계산한다라고 해서 그 교재 밑에 계량의 허용 오차가 있는데, 허용 오차 값은 우리가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질량이냐 부피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따질 거니까 그 정도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울러 이제 골재의 유효 흡수율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있죠. 유효 흡수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은 골재를 물속에 푹 담가서 15분에서 이렇게 30분간 침수시켜서 측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료를 계량한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비기가 나오니까 세 번째 비비기. 현장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콘크리트를 저렇게 비빌 필요가 없죠. 대부분 다 우리가 레디믹스 콘크리트, 레미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타설만 하면 그와 같이 사용을 하면 될 겁니다. 교재를 보면 아주 상식적인 내용들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할 때 균질하게, 그렇죠?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서 가장 타당하다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시간이 없을 때는 가경식은 1분 30초, 강제식 믹스일 때는 1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경식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조금 혼동되죠. 그게 뭐냐면 중력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력식. 그래서 우리가 중력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통을 하나 그려볼게요. 통을 이렇게 그려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속 내부가 있어요. 이 안에다 콘크리트를 넣고 이렇게 돌리면 위로 올라갔던 콘크리트는 아래로 퉁퉁 떨어지겠죠. 그걸 우리가 가경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그다음 중력식이 강제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는 가만히 있고 얘는 약간 통 전체가 도는 건데 내부에 강제적으로 믹서가 도는 거예요. 그 효율이 더 좋은 게 우리가 뭐다? 거기 나와 있는 강제식이에요. 여기 좀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지문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중력식이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된다. 중력식을 가경식이라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정해진 시간에 3배 이상은 비비지 말아라. 3배 이상으로 비비면은 아마 콘크리트가 좀 굳어지는, 그래서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3배 이상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 믹스 안에 재료를 다 꺼낸 다음에 다음 재료를 투입하고, 연속해서 믹서기를 사용하면 처음에 배출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계량 및 비비기에 관한 사항들이고요. 두 번째 이제 운반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운반은 교재 제일 처음에 이제 콘크리트 타워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이거는 콘크리트 타워에 해당하는 아주 예전에 사용했던 것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빼버려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운반차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레디믹스 콘크리트를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콘크리트를 싣고 가는데 원뿔형의 큰 통이 돌아가죠. 그걸 우리가 에지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나 우리가 그 트럭에서 섞어줄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그런 성능을 갖춘 차를 가지고 운반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사용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긴 한데, 슬럼프치가 25mm보다 작으면 거의 그냥 완전 된반죽이라는 뜻이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덤프 트럭도 가능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트럭에다 싣고 가도 그렇게 슬럼프 손실이 많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가 수평거리가 100m가 된다면 수평의 100m 이내의 거리만 우리가 운반을 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우리가 손수레, 이렇게 손수레로 담아서, 수평거리예요, 경사진거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콘크리트를 운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에지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고, 현장에 딱 도착을 하면 현장에서 다시 타설하는 데까지 운반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펌프 트럭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나오죠. 그래서 콘크리트 펌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펌프에 의해서, 우리가 에지데이터에서 받아서, 그래서 이제 펌프에서 저렇게 밀려갑니다. 펌프는 이제 관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 펌프에 해당하는 것들이 우리가 보니까 피스톤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스퀴즈식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교재를 보면 거기 피스톤식, 스퀴즈식, 압축 공기 압력식이 있는데 주로 얘를 쓴다는 거죠. 얘는 그냥 제가 그림으로 그렸다가 다시 지우고 말게요. 스퀴즈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치약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꾹꾹 눌러서 짜 보내는 형상을 의미하는 거고, 피스톤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죠. 여기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밑으로 쭉 내려갈 때는 여기가 탁 막혀 있고, 여기서 콘크리트가 쑥 들어왔다가 얘를 쭉 밀어버리면 여기를 막고 콘크리트를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풍 하는 거.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 펌프가 뒤에 얘로 되어 있느냐, 얘로 되어 있느냐, 이런 걸로 되어 있으니까 쟤를 우리가 보통 이제 피스톤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펌프에 의해서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운반해서 내가 거푸집까지 그렇게 운반해서 타설을 한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펌프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수평거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100에서부터 600m에 해당하는 거, 수직으로 30에서 100m 정도까지에 해당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더 큰 데 가면 장비 이름으로 바뀌죠. 콘크리트 플레이스 붐이라고 그래서 고층 건물에 타설하는 장비는 또 별도로 저렇게 가능한데, 사용으로 우리가 교체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보통 펌프에 의해서는 저 정도 해당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본다라는 뜻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펌프에 의해서 우리가 압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압송 전하고 압송 후하고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데, 슬럼프치는 약 2cm 정도가 저하가 되고 공기량은 약 1% 정도가 저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쭉 가가지고 내가 타설되는 부분에 슬럼프치와 공기량의 변화가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감안을 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콘크리트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콘크리트 펌프에서 우리가 이제 관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관의 직경의 크기죠. 요 직경의 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 직경이 이렇게 100mm냐, 125mm냐, 이렇게 해당하는 요 크기는 사용하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20mm나 25mm는 저 직경이 100을 사용을 해야 되고, 40mm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저렇게 우리가 125에 해당하는 걸로 사용한다. 시험에 나오면 그래도 우리가 보통 얘를 많이 쓰니까 대부분 이제 100mm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아마 조금 손쉽게 저와 같이 내용들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혼동할 수 있는 거가 하나 있어요. 네 번째, 경사 슈트. 그 규정이 조금 바뀌기 전에는 쟤를 30도다라고 하는 규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사 슈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바뀌어 있어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경사가 이렇게
완만하면 이렇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우리가 콘크리트를 수직으로 타설하는 이유가 있죠. 너무 완만하면 어떻게 돼요? 완만하면 어떻게 돼요? 재료 분리가 생기죠. 그렇죠? 굵은 골재가 내려가는 속도랑 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사슈트다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면, 이렇게 수평이에 수직 1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비율로 경사슈트를 사용을 하고, 재료 분리가 일어났을 거에 대비를 해서 여기 뒤에다가, 밑에다가는 이런 그 하나의 토출구를 하나 받아둡니다. 그래서 다시 콘크리트를 담아서 거기서 보면 다시 비벼지거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사슈트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운반에 관계되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용하는 것들은 여기 펌프에 관한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대부분 큰 무리 없이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시공이다라고 하면 세 번째로 가서 이제 부어넣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자, 부어넣기다. 부어넣는 시간이 보통 이제 비빔에서부터 이렇게 타설까지에 해당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 비빔이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타설까지의 시간, 즉 공장에서부터 재료를 섞어서 거푸집에 부어넣는까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거는 정해진 시간 이내겠죠.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물이 증발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작업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얘는 기온을 우리가 이제 25도 이렇게 미만하고 25도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랬을 때 온도가 높으면 시간에 해당하는 것들이 더 짧아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90분, 여기는 120분.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친 거 의미 아시죠? 이거 이상이고, 이거 미만이고,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뒤에 와서 이어붓기라고 하는 것도 배워요. 이어붓기는 요거보다 시간이 플러스 30분 정도 더 늘어난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이어붓기죠. 그런데 아마 그 기준을 만들 때 좀 혼동하지 않았나 싶어요. 요 똑같은 30분인데 여기서는 30분을 25도 초과일 거고 25도를 여기는 이하라고 돼 있어요. 25도에서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된다는 거죠, 이어붓기를. 그런데 아마 그 경계치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도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어넣는 시간이 배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공장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현장까지 거리가 멀다. 그럼 비빔에서부터 타설까지 시간이 기온이 예를 들어 25도인 경우 90분을 넘어간다. 그럼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공장에서 비비지 않고 쭉 가다가 어느 중간에서부터 비벼요. 그걸 이제 나중에 가면 레미콘의 종류로 나타납니다. 레미콘의 종류가 이렇게 비빔 시간에 의해서 저 정해진 규칙 안에서 내가 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레미콘의 종류들이 나눠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콘크리트의 종류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그 종류에 갔을 때 레미콘에 제가 뭔가 나눠요. 그 나눠지는 것들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훨씬 더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부어 넣을 때 해당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시공이니까 저렇게 작업 난이에다가 작업이 쉬어야 되고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일단은 변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면 안 되죠. 이때 변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 생각을 해서 거푸집이 변형이 생겨도 안 되고 철근의 간격이나 철근의 어떤 그 피복 두께 이런 것들이 변형이 돼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거푸집이라든지 혹은 내가 땅을 타는 지하 연속벽이라든지 지하에다가 내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터파인데 만약에 물이 있다라고 하면 이 물은 굉장히 취약하죠.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얘는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타설 전에, 부어넣기 전에 물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거를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미리 콘크리트가 타설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비가 왔어. 근데 물이 있어. 물이 잘 안 빠지니까 콘크리트에다가 홈을 만든다. 이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콘크리트에다가 홈을 파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렇게 다음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 이 부어 넣을 때는 무조건 우리가 콘크리트가 뭐가 돼야 돼요? 일체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 일체성 확보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기둥 하나에다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둥에 거푸집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치갑을 설명하면서도 아마 이런 연상을 했었죠. 자, 여기는 타설을 하고 그 다음 한 바퀴 돌아서 여기 타설을 할 때 얘네들은 뭐가 돼야 된다? 일체성,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가 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성 확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다 저렇게 부어 놓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한 구에게 이렇게 수평적으로 내가 타설을 하게 되고요. 이 수평적인 말 알죠? 한 구획일 때 한쪽에서부터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저렇게 채운다. 저거는 거푸집이 전도가 되는 현상을 내가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수평적으로 타설한다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슈트다라고 하는 것들 있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예를 들어서 써놓고요. 이제 거푸집이 이렇게 높아요. 이게 굉장히 높은 거푸집이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슈트를 이렇게 놓고 여기서 콘크리트를 붓다 보면 이 안에 철근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철근이 있을 거니까 여기 철근에 땅땅땅땅 묻겠죠. 그렇죠. 묻어요. 근데 묻어가지고 여기는 철근에 이제 콘크리트가 묻어 있고 요 밑에는 콘크리트가 이렇게 타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서 또 여기다 타설하고 이렇게 오다 보면 얘는 이미 굳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트로부터 타설되는 높이를 그래서 얼마로 경하냐면 1.5m 이하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이 슈트를 더 깊게 못 넣는다 라고 하면 중간에다가 이렇게 계고부를 뚫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타설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제가 슈트라고만 정리를 했지만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면으로부터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장비의 입구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해서 우리가 타설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 놓다가 보니까 그 다음 네 번째로 가서 이제 우리가 이어붓기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한번 설명을 드렸죠.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거푸집에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층이다라고 가정하면 한 층에 이렇게 많은 기둥, 이렇게 기둥복 이렇게 슬라브가 있을 때 얘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만큼 이렇게 조금씩 부어 넣어서 한 구획을 수평적으로 타설하면서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앞과 타설된 것과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붓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를 싹 돌고 와서 여기 부을 때 요 안에 있는 게 양생이 됐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눈다 그랬습니다. 나눠서 여기 A 타설하고 B 타설하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어붓기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부재가 됐든지 간에 하나의 부재가 아니라 혹은 한 층이 아니라 혹은 건물 전체에서 분명히 끊어지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붓기를 하다 보면 간단하게 계략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쪽에 먼저 하나 타설을 하고 그 다음 나중에 이렇게 타설하면 이런 면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생기는 면을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줄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저와 같은 이어붓기를 한다 라고 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어붓기 위치를 어디로 삼을 거냐는 거죠. 지금 이렇게 줄눈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힘이 작용하면 여기가 끊어지는 전단이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어붓기를 할 때는 우리가 전단력이 작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위치로 이렇게 삼게 됩니다. 이렇게 전단력이 작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이 위치로 삼아야 일단 콘크리트로 부재를 만들어서 건물이 세워지는데 취약점을 내가 그나마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전단력이 작은 게 아니고 전단력이 큰 부분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어붓기를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얘는 보강을 해줘야 돼요. 이게 보강. 이 보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촉이라든지 이렇게 그 촉이다라고 하는 거, 뭐 장부라든지 뭐 이런 겁니다. 즉,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촉이라든지 뭐 매입 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보강을 해서
이 끊어짐을 저렇게 보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뭐 저런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아마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저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이어붙기를 할 때는 압축에 직각으로 가는 것이 좋다. 압축에 직각, 이제 이렇게 힘이 내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하면 이렇게 압축이 가겠죠. 그렇죠? 압축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직각으로 가급적이면 저렇게 이어붙기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이건 상식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제 조금 더 하나 내용이 추가된 게 이제 해양 콘크리트, 그 다음에 항만, 지금 전부 다 뭐예요? 바다 바람이 접하거나 해수가 접하거나 해수에 잠겨 있는 그와 같은 콘크리트는 얘는 우리가 이어붙기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어붙기를 하지 않는데 부득불 이어붙기를 한다라고 하면 해양에서는 우리가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만조부가 있고요.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간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보통 이제 만조, 여기를 이제 간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그랬을 때 이 위로 60cm, 요 아래로 60cm, 0.6m 단위를 써드릴게요. 0.6m 이렇게 요 범위를 우리는 그냥 이름을 명명을 하기를 교재에 여기 이렇게 감조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는 절대 해양이나 항만에서는 이어붙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원칙적으로 안 하면 좋지만 이어붙기를 하게 되면 그 사이로 뭐가 바다 바람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많죠. 혹시 파도라도 치면 바다 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뭐가 콘크리트의 내구성이죠. 중성화라고 하는 것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이어붙기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우리 교재에 지금 쭉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레디믹스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건 다 알겠죠. 우리가 이어붙기 할 때는 뭐 그 만들어지는 공장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거고, 콘크리트 차가 잘 들어오는 시간도 맞춰야 될 거고, 타설되는 그 양에 맞춰서 이 차가 배차가 되도록 해야 되고, 어쨌든 생산자하고 타설하는 그 시공자 사이에 조화가 잘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교재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어붙기를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수평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5번째로 가서, 자, 교재 보니까 거기 수평 이어붙기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어붙기 일반상이 있고, 그 다음에 수평 시공이음. 그래서 수평이음이다. 수평이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가 이렇게 타설이 돼야 되는데 한 번에 타설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수평적으로 요만큼을 타설하고 나중에 여기를 타설했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타설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수평이음은 이 선을 반드시 이렇게 수평 직선으로, 수평선이 저렇게 되도록 해석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얘를 수평이음의 수평선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원칙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균륜이다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것은 콘크리트의 결국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길이를 짧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수평적이 아니고 이렇게 사선으로 가면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압축에 내가 직각도 되지 않는 그와 같은 현상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당연히 수평 이음은 저렇게 수평적으로 끊어서 갈 수뿐이 없다. 그럼 지금 요 면이 하나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요 면이 이렇게 면이 발생을 하겠죠. 요 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여기 일단은 이물질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물질을 제거해야 되고, 우리 배웠던 거 있습니다. 레이턴스도 당연히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아울러 이제 위에 콘크리트가 타설될 거니까 요 면에는 반드시 우리가 뭐를 해줘야 돼요? 물축임이다 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물축임을 왜 해줘야 돼요? 여기가 건조되어 있으면 위에서 타설되는 콘크리트가, 우리는 콘크리트는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어서 물이 있어야 경화되는 수경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위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에 경화에 필요한 물이 있는데 얘가 흡수해 가버리면 경화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저와 같이 이렇게 물추김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요 표면은 이렇게 매끈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표면은 거칠게, 이렇게 거칠게 만들어줘 가지고 거기가 매끈하면 이렇게 전단이 마찰 저항이 작겠죠. 그러니까 거칠게 만들어서 마찰 저항을 좀 더 크게 저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 가서 이제 수평임만 끊는 것이 아니라 연직으로 끊어가는 방법도 있겠죠. 수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직 시공이음, 뭐 이제 이렇게 끊어가는 경우도 우리가 이제 해당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연직에 해당하는 이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가 이렇게 딱 끊어진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렇게 면이 있을 거니까 그 면 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똑같은 물추김을 항상 기본적이에요. 뒤에 시공되는 재료들이 시멘트를 포함하고 있는 재료다라고 하면 바탕을 전부 다 물추김을 해줘야 돼요. 미장에서도 마찬가지,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그러면 물추김을 해줘야 되고, 타일을 붙인다 그러면 바탕이 콘크리트다, 벽돌이든지 뭐 어떤 바탕이든지 전부 다 물추김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런 것들만 제거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레이턴스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되지는 않겠죠. 대신에 얘네들이 붙는 힘이 조금 약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자체 무게 때문에 저기 붙는 힘이 있을 텐데, 얘는 붙는 힘이 잘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면에다가 우리가 시멘트 풀이라든지, 시멘트 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멘트에다가 물만 가미를 해서 저걸 이제 발라놓은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폭시 수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에폭시죠. 저는 그냥 접착제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접착제를 해서 조금 발라주면 그만큼 잘 붙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거푸집이 있을 텐데, 여기 연직임에 사용되는 거푸집은 뒤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경화가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제거한다. 이렇게. 그래서 교재 보니까 우리가 여름하고 동절기로 저렇게 나눠놨죠. 여름이 4에서 6시간, 겨울은 10에서 14시간인가요?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10에서 15시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거를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크게 뭐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문제를 만들 때, 제가 이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확실한 부분을 뒤집는다 그랬어요. 그걸로 해서 틀린 거예요. 아마 이 내용이 가장 많을 겁니다. 이렇게 바탕을 건조시켜 놓고 한다, 이런 식에 해당하는 문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7번째로 가면 이제 부위별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벽하고 같이 타설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벽하고 기둥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바닥이죠. 바닥 위에 벽이 쓰거나 바닥 위에 기둥이 쓰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뭐 슬라브라고 하고, 수평부에 벽체나 기둥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저와 같은 저런 경우를 이해하는 거죠. 바닥판과 일체가 된 기둥이나 벽의 시공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똑같이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다른 데서 끊지 말고, 가급적이면 내가 이어붙기를 하면 여기서 이어보라, 슬라브 위에서.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과정도 다 그렇죠. 슬라브까지 내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서 나중에 이 윗부분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하면 되고요. 모양새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모양새니까 저기에 우리가 준해서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랑 조금 다른 요소이긴 한데, 이렇게 자꾸 벽이라고 쓰네요. 바닥이죠. 바닥에 우리가 헌치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바닥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하고 현치가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하고 현치가 있는 경우 우리가 단면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끝부분은 이렇게 넓혀지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헌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단을 우리가 전단 균열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단부 단부 쪽에 부지의 두께를 끼우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얘는 어떻게 된다? 일체화로 해야 된다. 얘는 일체화로 해야 돼요. 그러면 바닥하고 헌치만 내가 일체화를 시키느냐? 아니죠. 우리가 내민 구조가 있습니다. 내민 구조. 뭐 캔틸레버로 내밀던 뭐 이렇게 구조물 자체가 뭐 이렇게 내밀어 갈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일체화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로 같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내용들을 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